살면서 사방에서 짓누르는 듯한 삶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처한 상황이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행동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문제들을 고치려 애쓰며 세상이 마침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간다면 그 무게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평생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무거운 느낌의 진짜 원인이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방식에 있다면 어떨까요? 삶이 때때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의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무시하고 살아가는 단순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즉 외부의 사건은 당신이 내면에서 그것에 반응하기로 선택하는 방식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 내면의 반응의 질입니다. 은행 잔고도, 연애 상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아닌 오직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의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힘이 바로 그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이상적으로 꿈꿔왔던 삶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완벽한 안락지대, 흠잡을 데 없는 건강, 안정적인 재정 상태, 조화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평화로움이 가득한 머릿속의 이미지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일하고 노력하며 이 안정된 상태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혹은 당신이 아는 그 누구의 삶에 비추어 솔직해져 보십시오. 그 절대적인 완벽함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그런 상태가 존재하기나 할까요? 진실은 이 완벽한 균형의 상태는 존재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안정감은 허구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화 속에서 아주 드물게 스쳐 지나가는 짧은 한 장면일 뿐입니다. 삶은 그 본질 자체가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은 흔들립니다. 경제는 요동칩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음은 이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 자체입니다. 그 완벽함의 이미지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은 마치 두 손에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 움직임이고 영원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좌절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된 행복의 상태를 향한 이 끝없는 추구가 역설적이게도 불행과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안락지대가 단지 일시적인 환상일 뿐이라면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현실은 도전이 바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도전은 당신의 평화로운 계획에 대한 원치 않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계획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 설계된 인생이라는 학교의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청구서가 다 해결되고 아무런 갈등도 없이 평생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만 본다고 해서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상태에서는 회복력이나 지혜, 동정심을 기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성장은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를 빚어내는 것은 바로 도전입니다.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내면의 자원들을 꺼내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로 힘든 상황들입니다. 모든 장애물은 사실 당신이 더 깨어있고 더 강해지고 더 당신다워지도록 이끄는 삶의 초대장입니다. 결국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것은 압력입니다. 문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삶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그저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삶은 우리가 진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러한 기회와 시험들을 제공합니다. 삶이 쉬워야 한다는 믿음은 거대한 실망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간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것으로 보도록 길들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는 바로 그 메커니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상황의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기 위해 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비가 온다고 불평만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 전환점에서 당신은 삶의 본질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들은 힘의 중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사건에서 반응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고통은 줄어들고 의미는 더해지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도전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상수라면 그것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왜 똑같은 상황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극명하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도전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우리의 경험을 지배하는 패턴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도전은 당신만의 사적인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자녀나 배우자와의 갈등, 그것들은 당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기 위해 당신에게 딱 맞게 맞춰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들은 당신 내면 세계의 침묵 속에서 당신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끼는 전투들입니다. 집단적인 도전은 더 광범위합니다. 그것들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덮치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정, 혹은 최근 우리가 겪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순간들에는 온 인류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폭풍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의 팬데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거대한 사회적, 심리적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가 동시에 똑같은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똑같았습니다. 외부의 상황은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같았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팬데믹은 고문에 가까운 절대적인 공포, 패닉, 그리고 고립의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통제력의 상실이었으며 질병과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위험하고 적대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모든 어려움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깊은 재평가의 시기였습니다. 경력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가족과 다시 연결되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삶의 단순한 것들에 감사하게 만든 강제적인 멈춤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료함과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져다준 성찰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와 존재의 상태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 동안 인간의 경험은 사람마다 극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면의 반응의 범위는 지구상의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외부의 사건이 모두에게 동일했다면 내면의 경험이 그토록 엄청나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랐던 것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달랐던 것은 각자의 의식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사건이라는 씨앗이 떨어진 내면의 토양의 질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커니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 사이에는 필터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 필터는 당신의 내면 상태, 즉 그 순간 당신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을 물들이고 왜곡하거나 혹은 명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일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바꿉니다. 당신의 의식을 영사기의 렌즈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의 사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필름입니다. 만약 당신의 렌즈가 더럽거나 분노, 두려움, 불안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도 벽에는 흐릿하고 무서운 이미지로 투사될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의 상태에 의해 색이 입혀집니다. 당신은 삶이 영사기에 꽂아 넣는 영화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할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이미지의 질은 필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렌즈의 투명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과 자기 관찰이라는 끊임없는 내면의 작업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은 진짜입니다. 상실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고통, 즉 우리를 마비시키는 괴로움, 저항, 그리고 피해의식이라는 덧붙여진 겹은 우리의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통은 아픔 곱하기 저항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상태는 도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항과 부정의 상태는 작은 장애물을 괴물로 만듭니다. 수용과 현재에 머무는 상태는 당신의 중심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가장 큰 폭풍조차도 강인함과 명료함으로 항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식 상태를 바꾼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매우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하는 단어들이 결국 그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부르는 단어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대한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도구는 날씨와 상관없이 당신 내면의 풍경을 통제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단어 하나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은 그 상황에 가장 먼저 어떤 꼬리표를 붙입니까? 우리 대부분에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의식 아래에서 작동하는 조건 반사이자 깊은 프로그래밍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무거움과 부정적인 느낌을 잔뜩 머금고 다가옵니다. 문제는 마치 오류나 막다른 골목,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막막함과 절망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이 문제에 부딪히면 당신의 에너지는 위축됩니다. 자세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해치러 온 상황의 피해자처럼 느낍니다. 그 단어 자체가 당신을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 무력감과 저항의 마음가짐을 작동시킵니다. 자, 작은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바로 도전입니다. 직장에 도전 과제가 생겼어. 건강에 도전 과제가 있어. 결혼 생활에 도전을 마주하고 있어.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미묘하지만 심오한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단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상황의 에너지가 즉시 바뀝니다. 도전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게임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강인함, 지성,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도전은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마주할 자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평이 아닌 행동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언어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를 맞추는 도구입니다. 어려움을 도전이라고 부름으로써 당신은 의식적으로 내면의 상태를 피해 의식에서 주도성과 개인적인 힘의 상태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과가 되는 것을 멈추고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평온할 때는 그렇게 말하기 쉽지. 폭풍 한가운데서 고통이 생생하고 강렬할 때 그건 도전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저 나쁘게, 아주 나쁘게 느껴질 뿐이야.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무도 위기의 한가운데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와, 정말 멋진 도전이네라고 말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고통에 대해 불분명하고 무례한 태도일 것입니다. 충격, 분노, 슬픔이라는 초기 감정은 인간적인 것이며 판단 없이 기꺼이 느껴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감정의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후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짜 선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대응 사이의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력한 삶을 살 것인지 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저 환경의 산물인가?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바람 앞의 낙엽인가? 아니면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내 존재의 상태를 끌어올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의식의 질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가장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침해받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를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자유란 어려움의 부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란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인간다움의 본질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의미를 창조해내는 이 능력에 있습니다. 삶은 당신에게 어려운 카드를 쥐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 당신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당신에게 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카드를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당신이 그 상황에 가져오는 존엄성,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용기, 그것이 당신이 그 상황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어려움을 도전으로 바라보겠다는 이 의식적인 선택이 앞서 이야기했던 영사기의 렌즈를 닦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경험의 질에 대한 책임을 우연이나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당신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 지혜가 가장 많이 시험받고 요구되며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가장 크고 가장 지속적이며 종종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의 도전, 즉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내면 이론이 가장 가혹한 실전 테스트를 마주하는 곳은 바로 인간관계 속입니다. 당신 삶의 스트레스와 좌절의 모든 근원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목록을 적어본다면 그중 엄청난 부분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사람, 상사, 가족, 친구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고통은 종종 같은 근원, 즉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특히 당신과 삶을 공유하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이 매일매일 시험대에 오르는 곳은 바로 친밀한 관계 속입니다. 다른 어떤 환경도 우리의 취약성과 무의식적인 패턴을 이토록 명확하고 강렬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계가 전쟁터가 되는 것일까요? 이 패턴은 인간 무의식의 메커니즘에 관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일단 이해하고 나면 그것을 멈추고 갈등을 상호간에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의 보편적인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고 갑자기 그 사람이 당신 행복의 주된 원천이 됩니다. 그 사람의 안녕이 당신의 안녕이 되고 그 사람의 관심이 당신의 감정적 양식이 됩니다.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걸면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인정받는 느낌이 듭니다.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이 더 나은 곳처럼 보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감정 상태의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내면의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로 만들고 그들이 당신을 대신해 정원을 가꿔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역학 속에서 당신이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내 기분을 책임져줘. 내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있어.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일한 무의식 속에서 행동하는 상대방 역시 당신을 자신의 행복의 근원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무언의 상호 의존적인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 힘의 양도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힘이 있다면 정의상 그들은 당신을 불행하게 할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감정의 기복, 스트레스,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단순히 당신이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외부의 행복이라는 카드로 지은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한때 당신 기쁨의 원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당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행복의 근원이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약이 독으로 변하고 당신은 한때 축하했던 바로 그 관계의 역학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마음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행동 또는 부족한 행동의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초점은 완전히 파트너의 외부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영사기 렌즈는 완전히 더러워졌습니다. 한때 든든한 아군으로 여겨졌던 파트너가 이제는 반대자, 즉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이 이제 당신 삶에서 오해와 고통의 주된 원인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대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모든 침묵은 공격으로 해석됩니다. 당신은 내면의 평화가 누군가의 기분과 행동에 인질로 잡혀있는 반응적인 모드로 빠져듭니다. 당신은 파트너의 감정적인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방향타 잃은 배가 됩니다. 사랑이 갈등으로 변하는 이 파괴적인 순환은 인간의 경험에서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나빠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외부에서 찾게 만드는 프로그래밍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상대방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의존성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반응적인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기대입니다. 애정이 갈등으로 변하는 것에는 무의식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명확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관계에서 생겨나는 모든 고통의 잡초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어미식물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바로 에고와의 동일시이며 거의 모든 자동적인 반응을 조종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현실에서의 무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머릿속의 목소리, 항상 옳아야 하고 쉽게 상처받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 조작된 정체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반응적인 상태의 에고는 평화, 논리 또는 안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에고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생존뿐입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에고는 자신이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악당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서서 에고와 완전히 자신을 동일시하며 행동할 때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반응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며 당신의 고통이 100%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대응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만든 서사의 포로가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고통을 키워가는 순환이며 한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응이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촉발합니다. 그 결과 상황 자체가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정신적, 감정적 패턴에 통제당한 채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존재하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통은 진짜이고 인간적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느껴져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불필요하게 쌓아 올리는 괴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이 고통 그 자체가 되지 않고 고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피해 의식이나 원망의 이야기로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그 관계 속 자신의 몫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관계가 끝났더라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괴물로 만들 필요 없이 함께했던 여정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의식적인 이별에서 두 사람은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서며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원망과 트라우마를 짊어집니다. 의식적인 이별에서는 비록 슬픔이 존재하지만 평화와 존엄성,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무리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외부의 사건은 이별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의 존재입니다. 에고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대신 행동하는 자신의 에고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식은 소수의 깨달은 자들만을 위한 신비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습입니다. 헬스장에서 꾸준함과 의지를 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훈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관찰자가 되는 연습,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에고가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약속이나 즉각적인 해결책의 길이 아닙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에고가 사라지거나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이면을 직면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정직함과 용기가 요구되는 종종 험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길입니다. 그것은 반응과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외부 환경의 노예가 되는 대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 내면의 주인이 되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의식적인 삶의 연습은 단지 인간관계를 다루는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도전을 다루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조타기를 잡는 법을 배울 것인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교훈은 삶의 폭풍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폭풍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으며 아무리 거대한 파도도 당신을 전복시킬 수 없도록 내면의 배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이 줄어든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상황의 피해자에서 내 경험의 작가로 거듭나는 전환입니다. 한 번만 하는 선택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되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을 성장시킨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아니면 그저 나의 반응이 나의 경험을 결정한다라는 문장을 남겨 이 생각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 성찰,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